것을 안녕하세요. 이렇다 15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제 얘기하기 전에 네네. 저는 또 네. 너무 간만에 뵈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설이 있어갖고 좀 예, 빠졌죠. 일주일에 한 네. 번씩 뭐 네. 청취를 하시겠지만 저는 진행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뵀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몹시 궁금하군요. 유프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연구한 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게 없네요. 좀 전에 같이 술 먹는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푸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 너무 공부만 하면 이제 네. 인간관계가 네. 좀 끊어지면서 너무 공부 좀 하다가 술 좀 먹으려고 했더니 술 먹을 사람이 없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요. 술 친구가 사라졌다. 아,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군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아, 한잔 할 일상에서 사람들이 너무 변화가 있어야 많아가지고. 되는데. 그냥 네. 집 연구소, 집 연구소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되니까 술도 양극화가 되는구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술 친구 많은 사람, 아니 저는 술 친구 적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술 친구는 많은데 제가 네. 술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뭐 한 저도 달에 술-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마셔요. 저 네. 술 마시는데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했는데 예, 네. 술 마시고 지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 집 연구소, 집 연구소. 찰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공사다망하게 보냈고요. 네, 최근에 농민 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 네네. 그걸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방송된 이해 뒤일 것 같은데 다음 주 2월 18일 네네. 화요일 날 이제 창립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 준비 상태였고요. 네네. 이제 농촌에서 특히 목회를 했던 분들, 네네. 농목이라 그러죠. 네네. 그분들하고 다양한 이제 정당 뭐 정치색 관계없이 다양한 농민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네네. 함께 이제 발족을 하니까 네네. 한 사람당 5명씩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직이 엄명이라 아. 네, 그래서 5명 중에 포함해 주시면 네, 저요?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네. 저는 네. 기꺼이 가야 될 위기에 처한 게 뭐냐면 제가 고모 선생님이 또 연락 오지 않았나요? 아니 저거 네. 그 기촌 제안을 받았어요. 아하.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음. 나는 노후를 이제 시골에서 보낼 거야. 하지만 음. 농사지을 재간이 없으니 음흠. 직업이 있다면 농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귀담아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되게 중요한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드시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로 와주셨으면 좋겠는 제안을 받았고, 근데 거기가 다 농촌에 사는 비농민. 네네, 그렇죠. 음.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하고 막 이랬던 그룹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본소득 이런 데 물론 관심 많으시고 이래서 저도 곧 찬희 선생님 손을 잡고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지역이 생각이 좀. 어디입니까? 예, 공주 지역이에요. 공주. 지금 이제 리모델링 중인데 아마 이후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관련이 이제 생기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햇빛학교라고 이제 리모델링 중이고 이제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기후 위기 캠프를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기후 위기 캠프 그 민주시민학교 이 프로그램에 제가 올해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기초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촌운동본부도 참가하고 있으니까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초정당들이 다 모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해서 농촌 기본소득을 맞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실 건가요? 네,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예, 농민 기본소득을 매니페스토로 해서 각 정당이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제안할 수 있고 이러면 맞습니다. 참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유프로님 오늘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예정인가요? 이렇다 첫 회가 양적 완화고 네. 그 뒤에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150회에서 했었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일화가 양적 완화구나. 그렇죠. 신기하다. 예. 네. 오늘도 또 다른 양적 완화 하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무슨 양적 완화입니까 이번에? 그 최근에 네. 유럽, 영국,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녹색 양적 완화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프로님 얘기하시기로는 양적 완화를 강조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앞서서 그린 뉴딜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린 뉴딜 저는 무척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4월 15일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원내 정당으로서는 정의당이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서는 녹색당이 그린 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기후위기와 싸우는 포괄적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녹색 양적 완화는 조금 낯설어요.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저번에 유프로님하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다 해서. 근데 어떤 내용일지 대충 예측은 가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제로 다시 가져오신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린 뉴딜부터 좀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린 뉴딜은 2008년도 영국에서 이제 계획으로 처음 제시된 적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뉴욕주 하원 의원이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네. 20대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줄여서 AOC라고 하죠. 네. 이분이 이제 대표 발의했던 미국 하원 결의안 109로 크게 알려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선 국면 아닙니까?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거의 선두에 서 있는 버니 샌더스. 네. 또 지금 좀 떨어졌는데 엘리자베트 워렌 등이 다 자기 공약의 핵심 요소로 그린 뉴딜을 삼으면서 본격적인 주류 정치계의 의자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에서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새롭게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여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유러피언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주창을 해서 유럽 의회를 중심으로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미국 녹색당, 뭐 캐나다 녹색당 등 전 세계의 녹색당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녹색당 외에도 캐나다의 신민주당, 네. 영국의 노동당 또는 다수 그린 뉴딜 시민운동들이 열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녹색 양적 완화라면 이제 그린 뉴딜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새 이제 유프로님이 네. 양적 완화에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요? 급기야 예, 이제 예. 그린 양적 완화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양적 완화의 네. 전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전도사 되시면 어떡해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예. 아. 하여튼 그동안에 두 번이나 우리가 다루긴 했으니까. 모두도 하고 녹색도 네. 하고. 예. 네네. 녹색 양적 완화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주창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 경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그것의 착상을 얻어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동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그린 뉴딜은 2008년에 구체적으로 안이 이제 영국에서 제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어 자체는 미국의 언론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2007년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하긴 했어요. 이름이 프리드만이니까 프리드만 혹시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상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럼 친척 정도 되게 16촌 정도 되겠군요. 네. 왜 그 아니 근데 이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네. 한국에는 사실 회자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2007년에 한국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있긴 있었어요. 이명박 때. 그 녹색 성장, 녹색 그랬구나. 성장이라는 예.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 뉴딜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긴축 기조 탈피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걸 유럽의 녹색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독일의 녹색당 그리고 유럽 전체 녹색당이 받아들였고 여기에 유엔에 있던 유엔 환경계획이 보고서를 내면서 여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미국의 녹색당이 2016년에 미국의 녹색당이 받아들이고 녹색당 후보였던 질 스타인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죠. 네. 이제 그린 뉴딜을 주장했거든요. 그 이후에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대 정당의 계획으로까지 이제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 유프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린 뉴딜이라는 게 어떤 시민사회 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정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투자 제한의 형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제 제기는 뭐 시민단체에서 나왔지만 네네.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으로까지 네네. 정당 차원으로까지 이제 확대되어 있는데 그린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적인 기후 대처 외에도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좀 넓은 의미의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 억제를 가장 긴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시장이 아닌 정부를 포함한 전세 사회적인 자원을 동원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방임의 시장주의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중심 원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리가 확장되어서 2008년 이후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균형 재정이 이제 내세우면서요. 네. 이에 반해서 그린뉴들은 기후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서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고용 확충, 안정적 삶을 회복하자 이런 처지의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이게 정부 중심이라고 한다 할 때 또 대립이 시민이 아니고요. 네네. 대립은 시장. 시장. 네, 그러니까 네네.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강조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케인스주의는 시장 실패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네네. 전 사회 역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게 된 게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개판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연도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시기가 되게 맞아 그렇죠. 떨어지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대안으로 확정이 돼서 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줄여서 GND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렉시오 코르테스는 AOC, GND. 네네. 잘해보시죠. 그린 AOC. 뉴딜의 해봅시다. GND. AOC, AOC. GND. GND. 오케이, 예, 자, 유럽 의장 발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유럽 그런 거 발음하지 맙시다. 와, 줄인 줄 알았습니다. 예. GND의 동기, GND가 네네. 나오게 된 동기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네. 하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확산. 이 두 개의 축에 대해서 싸워야겠다.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는 방향이 없겠냐. 네네. 이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 인프라와 친환경 산업에 집중적인 자원을 투자해서 네네. 석탄 중심의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네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불평등 문제로 동시에 잡자.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딱 보면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매력적이네요. 자본주의 네네. 시장에서도. 그렇죠. 예. 자본주의의 딱 어떤 예.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틀을 네. 기후 위기하고 결합시켜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좀 더 좀 급진적으로 좀 비판을 해보면 그린 뉴딜에서 좀 더 근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린 뉴딜은 결국 뉴딜이 지향했던 것과 똑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끝없는 성장, 네. 끝없는 소비 라는 자본주의의 본래적 틀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일자리 창출 전략 아니냐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긴축 기조를 벗어난 거니까. 그렇죠. 긴축 기조를 그렇죠. 벗어난 거긴 한데 네. 결국 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기본 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를 옛날에는 토목이라든가 네, 석탄 네. 산업이나 석유 산업에서 만들던 걸 친환경 산업에서 만들자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좀 근본적인 비판 입장에서 이런 이제 그린 뉴딜을 그린워시 캐피탈리즘이다. 한국말로 하면 녹색으로 색깔만 내는 채색하는 녹색으로 그린워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브레인워시가 세뇌거든요. 녹색으로 딱 칠한 캐피탈리즘이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명박식 녹색 성장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는 그린 밴드웨건. 네네. 녹색이 좀 유행하니까 편승하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 탈성장, 디그로스를 기조로 놓고 기후 문제를 생각해야지 네네. 자본주의 성장을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면 되느냐 네네. 이런 식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그린 뉴딜 하면은 이게 뭔가
뭔가 이렇게 새롭고 혁신적이고 혁신적인 거죠. 좋기만 하구나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탈성장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거를 간단히 뭐가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되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예, 추후에는 사실 요거를 놓고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린 뉴딜의 정책으로서 녹색 양적 완화잖아요. 그 내용을 좀 더 녹색 양적 완화 쪽에 맞춰보도록 하고 녹색 양적 완화는 그린 뉴딜의 그 자금 동원 방안으로 제시가 된 것인지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유프로님 어때요? 예, 방금 이제 이 논의가 좀 있었던 것처럼 그린 뉴딜에는 긴축 기조 극복이라는 것과 기후 위기 대처라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이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창자마다 어느 걸 조금씩 강조하는 색채가 거지, 달라. 어느 걸 더 강조하는 거지 하는 것들이 이 차이가 나요. 그러한 긴장이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오늘 논의에서도 나올 텐데요. 그린 뉴딜의 주창자들 중에서 양적 완화를 그린 뉴딜의 자금 수단으로 삼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특히 처음에 그린 뉴딜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일찌감치 녹색 양적 완화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린 뉴딜의 주창자 모두가 녹색 양적 완화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왠가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돈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 주창자 중에는 양적 완화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도 있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녹색 양적 완화 주창자들은 그린 뉴딜의 논의에 어떤 연관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나요? 그린 뉴딜과 녹색 양적 완화가 최근에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작년 말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라가르드가 됐습니다. 이 IMF 총재였던 여성분이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여성분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사실 언급된 부분들이 좀 여성들이 많았죠. 많았죠. 네, 네. 누구였죠?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요것도 여자분이. 독일 네. 국방장관 출신이죠. 네네네. 그리고 라가르드는 프랑스 이제 여성인데요. 그러네요. IMF 총재하다가 이번엔 22 총재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라가르드는 작년 임명 청문회 때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 때 기후 변화 문제를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처를 22의 크리티컬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22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죠. 네. 예. 유럽 센트럴뱅크. 네. 이 입장 유럽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린 뉴딜론자들이 이야기하던 녹색 양적 완화를 하자는 말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녹색 양적 완화라는 용어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중앙은행도 기후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한데요. 중앙은행이 한다니까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중앙은행이 원래 처음 생길 때 목표가 통화 정책, 네. 물가 안정 네. 이게 사명이잖아요. 네네.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과 도대체 기후 변화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중앙은행이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야지. 과연 기후 변화에 다른 단체나 다른 정부가 끼어드는 건 상관없는데 중앙은행이 하는 게 합당한가? 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이제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고 실업률도 높아져서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2018년 말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2019년 말에 다시 재개를 해갖고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라든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가르드가 한 얘기는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말이죠. 네. 방향을 틀어서 자산을 매수할 때 기후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후 변화에 좀 더 도움을 주는 회사의 자산은 사고
도움이 안 되는 회사의 자산은 안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에 정치적 색채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둘러싸고 논의를 발사. 그러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할 때의 판단 기준을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안 기하냐 요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봐서 예, 그렇게 그런- 할까 봐서 논란이 되는 논란이 거예요. 되죠, 예. 이게 중앙은행이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자산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녹색 전환의 수단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라가르드는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수할 때 녹색 채권, 그린 본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그렇죠. 이 이전에 그린 뉴딜 하자는 사람들은 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린 뉴딜의 자금은 양적 완화로서 마련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예.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자는 거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해요. 저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일 듣질 않거든요. 아니 또 이게. 이게 저는 예. 방송하면서 매번 듣지만 또 매번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다 해서 여러 차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계속 낯설고 헷갈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적 완화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수해서 돈을 푸는 거죠. 네네. 여러 번 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는 네. 금리를 조절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든가 음.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해 왔죠.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네.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고. 근데 지금은 통화 금리가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이 금리 조절을 방법으로 통화량 조절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에 선진국들이 이르렀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그러면 금리가 제로면 경기가 네. 좋아야 되는데 경기는 개판이야. 음. 그러니까 더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는데 네. 금리를 더 낮추고 싶은데 제로 이하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되는 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통화량. 네, 통화량에 대한 네. 완화? 예, 예. 통화량을 푼다. 네네. 통화량을 죄지 않고 푼다. 음. 그래서 완화입니다. 영어로 easing. 푼다는 뜻인데 easy 알죠? easy. take it easy 할 때 그 easy. 네네. 예, 그래서 ease 푼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나 주식 등 자산 이게 이제 자산은 돈이잖아요. 이게 다 네네네. 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매수를 해서 그럼 이걸 사면 살 때 돈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이 그래서 경제로 쫙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공급하는 21세기적인 방법. 예, 굉장히 많이 21세기에서 쓰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이게 이제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이제 리가르드 얘기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살 때 네. 국채라든가 회사채나 주식 같은 걸 살 때 기후 친화적인 기업의 거, 또 기후 친화적인 정부의 거, 저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런 채권을 먼저 살 수 있다. 그걸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딴 얘기인데 선생님 이지가 쉽다는 뜻 아니에요? 푼다는 뜻도 있어요? easy가 take it easy가 네. 쉬운 건 왜 쉬울까요? 마음이 편하면 쉽잖아요. 네네네. 마음이 복잡하면 이지는 힘들잖아요. 형용사고요. 네. 이즈는 동사거든요. 아 그래요? 이즈? 아니, 같은 거예요. 어원적으로 같은 어원 거니까 같은 easy가 쉽다는 뜻이 편안하다는 거와 같은 뜻이에요. 아. 쉬우면 편안하잖아요. 네네네. 문제 풀기 쉬우면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푼다. 네. 영어를 공부할 때 네. 한국말 단어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면 안 돼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 이게- 아 쉬워. 이게 아 편안해. 원래 아 편리해. 이렇게 일본이 가셔야 먼저 돼. 알겠죠? 네. 네. 일본이 먼저 완화라는 말을 쓰고 네네. 그 뒤에 미국에서 번역한 게 이징이에요. 아 일본에서 먼저 썼어요? 네, 일본. 타이트닝의 반대인 거죠. 네. 아 타이트닝에. 자, 아. 이렇다 이래를 좀 들어주시면 그러면 타이트닝은 좋겠습니다. 긴축이네 긴축. 그렇지, 타이트닝, 타이트닝은 긴축. 긴축이고 네, 긴축이죠. 이즈는 저 그렇죠. 완화. 네. 완화하는 거죠. 꽉 묶으면 힘들잖아요. 내가 고3 때 불편하잖아. 선생님들을 만났어야 해.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 네. 맞아요. 네. 여하튼 네. 차인 쌤 설명 들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간단하게 되고요. 한다고 길게 할 것 같아.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왕 사들이는 거 기후 변화를 막는데 필요한 것을 사겠다는데 무슨 반대가 그렇죠. 있을 뭘 수 있는 반대하고 거죠? 왜 난리야, 반대하는 이 거죠? 확 그래. 나 이해가 안 이제 되는데.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1차적 임무는 물가 안정으로 이렇게 모선을 박아놨어요. 음.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을 발전시키는가는
중앙은행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좋은 일 정치적 한다는데. 개입을 하는 것은 너네들 임무가 아니야 이런 산업 거죠. 정책이 그렇죠. 이건 정부가 있는데 왜 중앙은행이 그냥 그거 물가 하냐? 안정만 시키면 돼. 원래 구상은 네네. 중앙은행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순환하도록 물가 안정을 기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좋은 일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기후 기준을 두고 자산을 선발하는 방식이 중앙은행의 본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U 규정에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특정 산업이나 나라에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중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중립성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산업이란 게 여러 산업들이 있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마돈나가 석탄 산업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네. 우리 채권은 수입 안 싸이씨. 음. 평가적인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립성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산업에 대한 중립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좌우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의도치 않은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참 좋은 정책, 모든 인류가 해야 될 정책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보면 보수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 정당들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정치적인 중립성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게 되니까 기후위기 극복은 좋은 대의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모든 정당이 해야 될 대의인데 그렇죠. 예, 그걸 허락하면 중앙은행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도구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겠죠. 이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네. 중앙은행이 원래 중립적인 위치만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우세해지면서 중앙은행은 정책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규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통화 정책의 실행 기준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단순한 좋은 일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양적 완화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선정을 했어요? 뭐 이미 어떤 기준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이죠. 미국은 일단 국채를 사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민간의 금융자산을 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민간의 금융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도 샀어요.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살 것인가 채권을 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의 금융자산을 매입할 때 시장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영역을 우선하지 않고 네. 시장 구성 비율대로 네. 쫙 잘라가지고 건축 10%, 아하. 제철 10% 이런 식으로 쫙 잘라고 독일 거 얼마, 그리스 거 얼마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 안정하고 그거랑 약간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하튼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라가르드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 녹색 양적 완화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미묘한데요. 네. 그린 뉴딜의 주창자들 중에서는 일부가 녹색 양적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기존의 양적 완화가 금융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자산시장의 거품만을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녹색 뉴딜에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또 논의가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기후 문제를 고려하자는 주장은 또 다른 흐름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또 녹색 양적 완화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는 고려하라. 그렇죠. 하지만 녹색 양적 완화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후 문제가 스탠스일까요? 심각해지니까 네. 중앙은행의 역할 확장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데서 이제
중앙은행 가들까지는 끼리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앙은행의 미션에는 맨데이트에는 그런 거 없다. 물가 안정과 기후 변화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반론이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하자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녹색 양적 완화를 주장을 했고 그와는 별도로 중앙은행도 기후 변화를 통화 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아니 그런데 중앙은행의 임무가 물가 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논쟁이고 네. 정치적인 말싸움 같이 들리는데요. 네. 대부분의 중앙은행 미션에는 물가 안정이 1위거든요. 그런데 부차적인 임무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 조건을 고려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네. 기후 변화가 오면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물적 자산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산이 보험에 들어 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망할 판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후 변화가 물적 자산과 금융 자산에 직접적 위험을 준다. 그리고 녹색 전환 정책을 쓰면 기존의 석탄에 의존했던 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금융의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앙시장의 부차적 임무 중에 금융시장의 안정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기후 조건을 고려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2015년에 영국 중앙은행장이었던 마크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가 진짜 산업뿐이 아니라 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 가까이에 있는 저랑 친한 친구 남편이요. 그 등산복 그 아주 겨울에 이제 방한복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 망했구나. 친구가 있는데 올해 완전 너무 안 팔렸대요. 망했구나. 네. 아주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어떻게 중앙은행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느냐. 네. 금융에 심각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 카니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장이죠. 이제 재계를 딴 것에 다 호응을 해서 주요국 중앙은행하고 금융규제 당국들이 하나의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직 이름이 뭔가하면 금융 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네트워크. 녹색화 그린을 네, 동사로 네, 썼습니다. 네. 그린이라고 녹색화를 위한 네트워크. 약 40여 개의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이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의사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이걸 위해서도 녹색 전환을 일어나가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여론을 그렇게 환기시키고 있지만 네. 당근 네. 미국하고 한국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 원래 제일 이런 거 안 하는 나라죠. 미국하고 한국 잘 아시죠? 아까 예. 낮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음. 활동가들이랑 수다 떨다가 그 얘기 했었어요. 기후 위기에 있어서 세계 3대 악 미국, 일본, 한국 그 얘기 했었는데 중국도 하나 넣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다 잘 아는 나라들입니다. 예. 이렇게 차인 쌤이 말씀하신 그 흐름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녹색 양적 완화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조금 다르죠, 결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라가르드가 통화정책의 기후 기준을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미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녹색 양적 완화 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하게 이제 플러스만 문제제기가 붙이면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저도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음. 이게 명분 싸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라가르드한테. 예, 한번 나가르드한테 어. 한번 이제 보내보시면 이게 공세가 6%다 이러면서 더 논의해보죠. 라가르드 what do you think? 그러니까 녹색 양적 완화와 중앙은행의 기후 변화로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가르드를 통해서 딱 만났다 이렇게 예, 만나버린 해석하면 거죠. 되죠. 만났는데 예, 그게 예. 이제 어떻게 화학적 폭발할지 좀 봐야 되겠죠. 화학적 폭발. 예. 아니,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녹색 산업에 채권을 매입하는 것 외에 중앙은행이 녹색 전환을 도울 방법이 있어요? 있겠죠, 또. 예, 다른 어떤 게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때도 일반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최종 대부자죠. 예. 말하자면. 담보로 잡는 자산을 평가할 때 녹색 산업에 관련 자산을 높이 평가해주고 고. 그리고
황색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브라운 네. 브라운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음. 이제 옛날 구식 고탄소 산업의 채권을 네. 평가할 때는 낮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업은행이 돈을 대출해줄 때 녹색 산업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네. 황색 산업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주면서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굳이 양적 완화 안 해도. 그리고 안 이제 해도. 금융 규제 당국도 우리나라에서 네. 주택 대출 시에 담보 인정 비율을 정부 정책적으로 바꾸잖아요. 네네. TVI 뭐 이런 거 우리 예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도 대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다 맞아요. 맞는데 네. 중앙은행이 이게 미션. 중앙은행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네. 무엇이 중앙은행의 미션이냐? 요걸 사실 변경을 싹 해야 중앙은행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게 좀 더 쉽거든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규정이 없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기후 변화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 그러니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그거는 개입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 기존의 그 규정을 근거가 기존의 있잖아요. 해석한 거지. 재해석한 거죠. 아, 해석한 재해석. 거지. 예, 규정을 예. 좀 바꿔서 네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그와 관련된 논쟁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제 여기 좀 소개를 해보면 2009년 어떤 그 보고서를 보면 45개국 중에서 19개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물가 안정만을 미션으로 하고 있대요. 아 예. 그리고 24개 나라들은 물가 안정 외에 거시적 목표를 이렇게 병렬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3개 나라는 우선순위 없이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물가 안정이 제1의 목표가 돼 있으면 기후 고려하자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부차적 목적으로는 한 90%가 금융 안정성을 이제 넣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후를 금융 안정성과 연결시켜. 홍수와 태풍은 물리적 자산도 파괴하고 금융적 자산도 파괴해서 네. 보험사업과 같은 금융산업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녹색 전환 정책 자체는 이제부터는 어떤 것은 쓰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준의 것만 쓴다 이러면 산업이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건 살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큰 그 경제에 충격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부차적 목적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중앙은행의 역할을 두고 학자 간에는 이제 그런 정도로 논쟁을 해왔는데 뭐 라가르드가 녹색 채권을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문제가 이제 녹색 양적 완화하자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확산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라가르드의 그런 태도가 녹색 양적 완화로 접어드는 출발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중요한 입장 전환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라가르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반대할까요? 유럽 연합에서. 유럽 연합에서 짐작. 짐작? 예. 글쎄요. 라가르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럼 프랑스랑 저기 한 뭐 독일 사람들. 독일이 당연히 반대하죠. 네, 독일 중앙은행이 반대하는데요. 네. 중앙은행장인 바이드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네네. 반대 입장을 제기하는데 음. 첫 번째 반론은 아까 나왔듯이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시장의 중립성, 영역을 잘 잘라가지고 비율을 똑같이 네네네. 해서 사야 한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녹색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면 규정 위반이다. 시장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고 물가 안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반대를 하는 거는 독일의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 그것까지는 논쟁의 쟁점으로 그까지는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논쟁이든 간에 규정을 들이대면 반박이 쉽진 않잖아요. 우리도 뭐 바꿔보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규정 갖고 규정이 와봐 이렇습니다. 이런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이렇다. 네, 법이 이렇다고 그런데 할 말이 없죠. EU 규정에는 다른 조항도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선입관 편견 없이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경제 정책을 후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또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녹색 전환을 결의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녹색 전환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22가 해야 된다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왜 규정 위반이냐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어떤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개정을 하면 되는데 왜 이 규정 해석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그만 단체면 규정 바꾸기 쉬운데.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그만 단체만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도 조그만 데가 있어서. 아, 네, 제가 뭐 늘 너는 뭐 편하게 쉽게 근데 바꾸고 막 크나 작으나 이 문제는 늘 있습니다. 늘 편하게 바꿉니다. 네. 이게 내가 규정을 일단 바꾸려면 조그만 네. 데도 마찬가지야.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정부는 더 큰다는 얘기를 한 거죠. 상대적으로 조그만 단체도 규정을 바꾸려면 이 강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수가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사실 총대 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기가 죽는 건데. 그래서 음. 올바른 일인 건 분명한데 추진하기에는 힘이 좀 딸려. 규정을 좀 바꾸긴 어려워. 그러면 기존에 이미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문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해석 방법을 달리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까 EU 규정에서도 유럽연합의 일반적 경제정책을 후원해야 된다. 네네. 요 규정이 있고 이거는 다 수긍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실 이제 정치 운동에서 이건 많이 사실 겪기도 하고 많이 보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뭐 토지 공개념도 항상 요새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 노무현 정부 때도 진짜 부동산이 정말 올랐지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동안에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총선이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가 다시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없어요.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얘기는 있죠. 예를 들면 23조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조에 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은 다 모두가 수긍하는 규정인 거죠. 규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해석 나름인 네, 근데 거네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발 제한 이익 환수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막 하려고 했지만 다 지금 꽉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규정 바꾸기 어려울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신경을 달리해서 하는 방식이 하는 방법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럽에 우리 지금 헌법 녹색 바꾸는 양적완화. 것만큼이나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장 중립성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이게 좀 네. 재미있습니다. 이제 시장 중립성을 위배한다라고 이제 그 바이든만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양적 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자산을 구매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시장 중립성을 지켰다란 말이죠. 네네. 바이든만은 중립성을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날라가지고 그걸 다시 나눠본 거죠. 어떤 네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네. 고탄소 산업을 주로 샀느냐 저탄소 산업을 주로 샀느냐 보니까 대부분 고탄소 산업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아, 이미 편향적이네요, 뭐. 중립이라 그랬는데 과연 중립이냐라고 네네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기후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성이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 규정을 재해석하는 거지. 재해석하는 중립성 좋다. 아, 좀 좋아. 마음에 들려고 하는. 아. 아니 우리는 사실 늘 중립성이라는 말로 이 편향성을 포장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자한당이 이제 10대 공약 보니까 교육의 정치와 금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정치에 무관심한 교육이 과연 중립적인 교육인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 자체 한쪽의 입장으로 편향된 교육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참고로 중립이란 저는 말이 참 오늘 속기 쉽죠. 교육개혁 정당 발기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교육개혁 정당 그 네, 광명현 씨가 하나? 네. 교육전 이부영 이부영 씨가 하죠. 예, 네, 이부영 그 씨가. 이부영 선생님이 정치인 이제 이부영이 아니고 전교조 운동하시던 이부영 씨입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창당 발기인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오, 예. 또 다른 얘기는 없나요? 예, 더 중요한 반론이 있는데요. 바이든만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양적 완화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이고 녹색 전환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녹색 전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같이 거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유럽에 많네. 제가 이게 사실 의문이 있었거든요. 녹색 양적 전환 얘기를 처음 들을 때 통화 정책은 경기 침체일 때 하는 일시적인 정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로 어떻게 안 되니까 양적 완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양적 완화는 통화 정책의 하나로 얘기되는 거고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고 네, 네. 그렇다면 양적 완화라는 일시적 정책을
녹색 전황이라는 장기적 전략의 수단으로 삼자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기간폭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요. 그게 뭐 솔직하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너 그 양적 완화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냐? 아 저성장이 뉴노말이다 이거군요. 양적 완화는 이미 항구적인 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양적 주장하는 완화가 거죠. 노말이다. 최근에 유엔은 맞네. 이제 환경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네네. 환경 유엔의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는 곧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했어요. 네네. 이미 그냥 현실이고 대세 그냥 그렇죠. 그런 거군요. 이게 솔직히 예.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자. 여기서 논리 싸움이 아니고 논리 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 뭐 새로 해석하자 이런 말 잘 안 하고요. 너 양적 완화 곧 끝날 것 같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 일본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사용해왔고 이미 벌써 10년 가까이 사용하면 항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은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2.6조 유로에 달하는 채권과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더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천조네. 이 자산을 단기간에 시장으로 대팔 가능성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줄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녹색 전환에 부합하는 채권으로 바꾸만 줘도 녹색 양적 완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녹색 양적 완화라는 게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저번에 들었을 때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책 대안이 당장 실현될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녹색 양적 완화는 그보다 더 진전된 이야기로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공공 부분 매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민간 부분 매수 프로그램도 있고 공공 부분 매수 프로그램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비율을 딱 나눠가지고요. 거기에 규정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10%를 유럽 투자은행을 포함해서 지역 및 국가의 개발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 개발은행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거예요. 이 기관들은 대부분 녹색 전환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의 채권을 사용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의 녹색 채권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 거죠.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것이긴 한데 뭐 네네. 녹색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중앙은행이 이게 좀 권한이 너무 세지는 게 아닌지 중앙은행이 저 원래 금융쟁이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나는 권한 세서 아예 그냥 예. 기후위기 쪽으로 편향됐으면 좋겠다. 아니, 아주 정부가 해야지. 극단적인 생각을 정부가 해야지. 이게 저거 이게 금융쟁이 하여튼 심해서 좀 그러네요. 예, 이게 괜찮아요 이래도? 그런 점에서는 네. 좀 더 솔직한 이 토론이 필요한데 녹색 양적 완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나 중앙은행이 녹색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사람들은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와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녹색 양적 완화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 중앙은행이 산업을 어떻게 하나하나 선별합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하면은 녹색 전환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따로. 그렇죠. 네. 중앙은행은 그 은행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원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 산업에 대한 선별은 개발은행이 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는 어디 아이디어인 거예요? 양적 지금 말씀- 녹색 양적 완화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수출 혹은 차세대 유망 산업을 선별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특혜 금융을 제공해 왔거든요. 그게 재벌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때는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말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독립적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녹색 전환으로 임무를 갖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금융 안정성에서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문을 제기하면 아까 그 와이드만 주장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샀다는 자산들을 쫙 바이드만? 한번
네, 제가 선생님 영어식으로 아까 영어식으로 아까 와이드만 영어식으로 발음했네요. 와이드만인데. 네, 독일은 바이드만이고 네. 영어식으로 네. 갑자기 발음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그 자산들을 한번 평가를 네. 해봤더니 네. 석탄 그 브라운 산업이 훨씬 많더라. 그 얘기 뭔가 하면 네. 실제 시장에 존재하는 산업 중에서 대부분이 친환경적인 산업이 아닌 게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미 그렇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네. 지금 아직 유럽은 그린 뉴딜이 제기는 되고 있지. 이게 네, 정부 네. 정책에 본격적 정부 정책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색 양적 완화를 하려면 녹색 자산을 많이 매입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녹색 친환경적 기업이 만든 채권을 막 사준다든가. 네네. 근데 이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저도 그게 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지네. 없는데. 많지도 그 않은데.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하지만 그 지적은 정확히 맞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론자들 막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금방 동이 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기 시작하면 네, 금방 네, 동이 네.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녹색 양적 완화가 당장은 본격화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린 뉴딜이 유럽에서 본격화되면 녹색 자산, 즉 녹색 전환과 관련된 산업의 채권과 주식이 많이 나오겠지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양적 완화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색 양적 완화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아보면 그린 뉴딜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일부 사람들이 녹색 양적 완화를 주장해 왔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흐름에서는 중앙은행이 녹색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고 양적 완화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두 흐름이 녹색 양적 완화로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쭉 논리 전개를 추적해봤는데요. 네.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린 뉴딜과 녹색 양적 완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찬쌤이 됐든 유프로님이 됐든 전망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그린 뉴딜은 전략이죠. 네. 녹색 양적 완화는 그를 위한 전술이고. 네. 쉽게 말하면 그린 뉴딜은 나아가야 될 거시적 방향이고 네. 녹색 양적 완화는 그것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예. 네. 그래서 그린 뉴딜은 그래서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제 정책 면에서 긴축 기조를 벗어나서 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어떤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지금 뉴프로가 그린 뉴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녹색 이 양적 양적 완화가 완화도.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이 그린 뉴딜로 정부가 정책 전환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되기가 어렵다는 문제. 그게 가장 좀 전망상에서 좀 어둡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당장 미국만 해도 말이죠. 2020년 지금 대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응원했던 앤드류 양이 그저께 저희 출마 포기했죠.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죠. 미국은 이제 원래 이제 음. 대선전이 이렇게 벌어지면 확실히 밀리는 사람들은 이제 누굴 지지하고 이렇게 한 건데 특정하게 누굴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좀 이제 지지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샌더스 지지하고 사퇴하실지. 뭐 어쨌건 그래서 유럽을 한번 보면 유럽 네. 뭐 지금 뭐 영국 보세요. 영국 작년 12월 12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그린 뉴딜에 관심 있는 정당이 노동당인데 네. 참패했습니다. 참패. 어. 네, 노동당은 그린 뉴딜 관심이 있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네, 정당이었잖아요. 보수당이 48석이 들었고 음. 여기는 이제 다수 1등이 먹는 그런 선거제도죠. 노동당은 무려 60석이나 감소했고 지지율도 보수당은 43.6%. 와 늘었어요. 노동당은 32.2%, 7.8%로 빠졌습니다. 왜 그렇지?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이 오히려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이 먼저 돼야 이 녹색 양적 완화가 따를 수가 있는데 그린 뉴딜을 실시하는 정부가 당장 집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망상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아니 그런데 네,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위원회 의장이나 유럽 중앙은행장 모두 녹색 전환에 적극적이진 않나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네. 희망적이긴 한데 네네. 유럽의 경우에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는 사실 그리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개별 국민 국가가 훨씬 더 네. 힘이 강하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뭐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분위기 혁신에는 기여하겠지만 큰 기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아까 이미 나왔듯이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총선에서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뭐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기조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녹색 양적 완화에서 돌파구가 먼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왠가하면 양적 완화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했었잖아요. 순서상으로는 그린 뉴딜이 먼저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녹색 양적 완화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녹색 양적 완화에서 먼저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하시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요. 예. 뭘 사야 되잖아요. 그때 뭘 살 겁니까? 이왕 사게 되는 건 녹색 사자는 것은 먹혀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죠. 소비 문화 아니 소비 문화는 그런 어떤 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산업에서. 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가 힘든단 말이죠. 네.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자산 매수 대상을 녹색 전환이나 다른 사회적 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경제적 파국 상황에서 나온 비상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새로운 상황을 여는 돌파구처럼 느껴지네요. 유프로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양적 완화라는 것이 통화 정책의 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양적 완화를 하는 순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의 논리와 정부 부채 누적에 대한 위기 의식이 팽방한 상황에서 양적 완화는 재정 정책을 사실상 활용하는 편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민간 자산을 산다면 네. 그건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채를 사면 재정 정책인지 통화 정책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정부하고 왼 뺨치고 오른쪽 뺨치고 그러는 거니까 정부는 국채 그래서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결국 사주고 이렇게 하는 저는 거니까. 양적 완화는 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고 네네. 양적 완화가 정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자유방임 시장 우위의 분위기가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 재정의 논리를 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유럽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은 국가 부채를 안 늘리기 위해서. 네네네. 국가 부채를 직접 사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비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저 우리가 오늘요 그린 뉴딜하고 녹색 양적 완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유프로님이 마지막에서 금 낙관을 하셨어. 얘기 들어보면 양적 완화가 이게 먼저 뭔가 해서 이제 그냥 그냥 녹색 자산을 계속 살려갖고 나중에 그린 뉴딜까지 가는 거야. 그 산업도 좀 부추기고 더 만들어내고 막 편향적으로 네네네네. 지원을 하고 네네네. 그걸 중립이라고 막 우기고 우리가 이게 가자 이런 얘기잖아. 네네 그러니까요. 좋아. 뭔가 금 낙관인데 아주 약간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네네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네. 많이 생길 것 네네.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최대 이슈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네. 이제 제안을 폭탄을 해보면서 던져놨어, 지금. 네 이제. 그렇죠. 여하튼 네. 지금 국내적으로나 네. 국외적으로나 녹색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큰 정당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지금 큰 성과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랄까 이제 공멸의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멸종조항 얘기를 하지만 멸종조항 뭐 절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멸.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한두 사람이 뭐 저기 고통을 받거나 한두 사람이 죽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위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 녹색 전환과 관련된 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기후 위기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59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